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는 공익 신고가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인터뷰도 했었었는데요. 이 프로포폴 하면 항상 뭐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나 뭐 연예계약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언급돼요. 왜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네, 이 프로포폴이 2018년도에 생산 수입된 양이요. 네, 1,500만 앰플이 넘습니다. 1,500만. 앰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수면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프로포폴을 맞고 맞죠. 수면 내시경을 네네. 하는데 그 양이 사실은 한 아주. 앰플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여러 번 예, 이렇게 예. 나눠서 쓸 수 있는 예. 거군요. 제 말씀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하는 것 자체는 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고 네. 대신 효능 자체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마취가 잘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의존성이 높아지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마약류를 이용하는 그 마약류가 불법적인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흔히 말하는 미국 영화 보는데 그런 마약 같은 거는 네, 네. 구하거나 이런데 위험한데 음. 지금 이것은 실제의 그 병원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구할 수는 있고 효능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흔히 관리가 안 말하는 된다. 관리의 사각지대. 이게 주무부처는 식약처가 있지만은 네. 식약처는 마약류 흔히 말하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숫자만 관리하지 음.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의사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프로포폴 쇼핑이라는 얘기를 네, 하는 네.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하루에 5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무려 17명이나 되고요. 하루에 2번 정도를 투약한 사람이 6,8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프로포폴 투약한다는 점이 사실은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네.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앰플 자체를 해서 2번을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 사람 횟수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한다는 거죠. 네, 네. 한 번에 뭐 양을 많이 하는 건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네, 네. 한 번 하고 다른 데가 또 한 번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것은 마약류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에 사각돼 있으면서 많이 퍼져 있고 네. 그만큼 이제 그 효능에 대한 부분도 뭐 이렇게 되니까 실제는 이런 빈번하게 위험도를 낮추면서 많은 사람이 쓴다는 것 자체 이게 사실은 위험도가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수입되는 어떤 경로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렇죠. 또 의사의 처방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주 이 투약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마약 수사 관련해서 참여를 뭐 프로파일러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한간에서는 이런 의혹도 얘기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중간 공급책에게 얻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꺼내든다. 약간 케미대는 약간 그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마다 하나씩 꺼내든다 이런 느낌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소문으로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라면 좋겠는데 네, 이 절차를 보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의료 수가로 이제 카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많이 쓴 사람은 이미 명단이 식약처로부터 통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이런 한 번 수사를 하게 되면은 브로커가 끼지 않고는 이게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소위 말하는 이거를 잘 쳐주는 의사를 누군가 브로커가 섭외해야 한다고 하면은 네. 그 브로커의 입만 열면은 명단은 주르륵 나옵니다. 어떤 의사가 누구한테 예, 제공했는지가. 예. 네.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우유 아줌마라고 해서 놔주는 분도 있는 네. 형태인데, 그러니까 브로커 몇만 하면은 명단은 수백 명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경찰의 범죄정보망이나 네. 검찰의 범죄정보망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럼 꾸준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전담하는 인력과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약류를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적정한 인력이 한 1,000명 된다고 하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그중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떤 아, 보고에 의하면 네네. 한 4분의 1 인력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력이 좀 한정돼 예,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 오는 네.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대마 같은 이런 거를 수사에 집중하고 흔히 말하는 향전신성 의약품 쪽에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느 상황을 어떤 다른 이유로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을 과거에도 몇 번 했었고 뭔가 이제 검찰의 위기라든가 경찰의 위기, 여론의 위기로 왔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 했다. 갑자기 이름이 확 나오고. 확 나오고. 네네. 근데 거기에는 언론은 또 잘 써주고 그렇겠죠.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형량이나 실제로 다시 까보면 별거 없는 흔히 말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비교적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어찌됐든 좀 구하기가 쉽고 네. 처벌도 생각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실제로는 네.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하고 또 수사 인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굉장히 악조건들이네요. 모든 것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좀 추가 말씀드릴 네네. 것은 사실은 이 마약이나 마약류 수사는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미국은 네. DEA라고 해서 마약 전담 마약 수사청이 있습니다. 음. 이 전임인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네. 마약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건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청을 만들자. 예. 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는 수사관들이 계속 해야 되는 네네. 거지. 그렇죠. 네. 잠깐 해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음. 실제로 경찰은 그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은 네. 전문적인 형태. 왜냐하면 지금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지 수사는 또 경찰 검찰에는 이중 구조입니다. 네네. 근데 관리와 수사가 분리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안은 특히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런 사건 같은 그래서 경우는. 네. 식약처의 관련 부서와 경찰의 관련 부서와 검찰의 마약류 수사를 합쳐서 갖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퍼져나가는 이런 마약류에 대한 남용의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데 네.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공감대는 있습니다. 네. 아직 못 하고 있는 거.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하고 예. 다들 안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입법부 가야 되는 겁니까? 입법부만 어떻게 되는 기다리는 게 거죠? 참 참 예. 어렵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어요. 서울 가양대교에서 투신자를 찾던 한강경찰대 소속 이 경찰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아마 이 돌아가신 분하고 제가 배명일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찰은 네. 배명일이 중요한 게 이제 실드 네. 그러니까 경찰 배지를 다는 걸 배명 뭐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로 선후배가 남겨지는 거죠. 경찰은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형태의 경찰학교에서 이런 젊은 순견들한테 늘 하는 말이 조금 비겁해져라. 사실은 비겁해져라. 언론적으로는 용감해지라고 정의를 수호하라고 하지만 네. 조금 비겁해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할 때가 경찰 근무 2년, 5년, 10년입니다. 이 친구가 아마 2년, 10년 좀 넘었을 텐데 네. 가장 마음이 아프죠. 이게 본인이 그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이게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 구하려고 손 한 번 더 뻗었다가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경찰은 아, 지금 가족이 저 시신이라도 죄송합니다.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걸 그 눈빛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고 그러면은 저 흙탕물 속에서 시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안다면은 네. 그냥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산소통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감으로 들어가는군요.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하고 싶은 이 마음을 그래서 비겁해져라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저같이 비겁한 인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네, 사실 이게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매번 목숨을 걸고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어 2인 1조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육지에서도 기본이 2인 1조잖아요. 그런데 이 어둡고 물속인데 어떻게 2인 1조가 가는 건지도 기본적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한강 경찰대가 네, 강동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한강 서울 권역을 커버하는데요. 네, 30명입니다. 30명이요. 예. 그러면 4개의 파출소가 있는데 7명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7명씩이면 2교대에도 3명이 안 되는 3명입니다. 그럼 출동을 2명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보트를 잡고 있어야죠. 네. 한 사람은 다이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이빙한 사람을 구할 사람이. 그렇죠. 네. 다이빙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줄을 잡아당기거나 안전 로프를 잡아당길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상황인가? 상황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인력이나 이 조직의 운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2인 1조라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3인 1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인 1조야 됩니다. 근데 인력이 30밖에 없다는 거. 그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그냥 인력 탓하고 그냥 2인 1조로 계속 그동안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 구조가. 제 기억으로는 그나마 보충된 게 이 인력일 겁니다. 보충된 게 2인 1조라고요? 이전에는 그보다 적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좀 늦어진 느낌입니다. 이분 그 현장에서 수색을 벌이던 동료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구출 그 물에서 건진 그 상황이 한 35분 정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네,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빨리 119 순환구조가 출동을 했지만은 네. 문제는 이제 너무 흙탕물이었고 네. 안전로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네. 그걸 구한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작업 조건, 임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너무 열악한 예. 상황이네요. 이거를 이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 명 희생해가고 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